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AI 인텔리전스 랩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몇 천억씩, 한 사람당 몇 천억씩 쓰면서 주요 AI 엔지니어들을 쏙쏙쏙 데리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제는 기사가 나온 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시죠. 정영원 박사님, 오픈 AI에 계시는 정영원 박사님조차도 3천억 수준의 연봉을 받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자체를 또 구동을 하려면은 돈도 돈이지만 그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연봉 천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엔지니어들한테 있다라면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컴퓨팅 파워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한 사람당 사용할 수 있는 GPU의 양이 압도적으로 높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넥스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 이런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이 GPU를 사대고 있고 GPU를 사는 것뿐만이 아니죠. 그걸 사가지고 서버 업체에 맡겨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GPU가 이 TDP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전력 제한의 최고 수준을 계속 높여가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면서 계산량을 높이다 보니까 또 이게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면서 뭐 리퀴드 쿨링이라든가 이머전 쿨링 이러한 새로운 냉각 방식조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H100 GPU의 개수를 누가 정리를 해준 건 2024년 기준입니다. 메타가 150 여기 지금 1000이니까 15만 개 갖고 있다는 거겠죠. H100 15만 개, 마이크로소프트도 15만 개로 추정되고 그거의 3분의 1 수준이 구글, 아마존, 오라클, 텐센트 이렇게 갖고 있어요. 구글은 H100을 50만 개, 5만 개 갖고 있지만 TPU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양은 요것과 비슷하거나 뭐 훨씬 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은 코어위브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GPU를 많이 갖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중국 기업들도 이리저리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XAI는 따로 정리를 안 했는데 테슬라는 지금 15만 개를 갖고 있다. 요거는 지금 자율주행용으로 한 거고 XAI는 아마 별도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메타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연구원 1인당 컴퓨팅 파워를 업계 최고로 제공하겠다. 요거를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밝힌 핵심 영입 전략입니다. 약간 이런 거죠. 뭔가 최고의 셰프한테 최고의 주방, 네가 뭐든 원할 수 있도록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주겠다. 최고의 주방을 만드니까 너는 맛있게 만들어줘.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메타 같은 분위기가 원래 또 오픈 생태계를 지향을 하기도 하고 연구자들한테 뭔가 어떤 관료주의적인 어떤 절차 없이 GPU 클러스터를 그냥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이용권을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꼬신 거죠.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물론 GPU도 다들 많죠. 굉장히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렇게 다 많은데 사실 개인이 이 GPU가 워낙 이제 귀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할당되는 GPU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연구하는 조직, 학습하는 쪽, 추론 제작하는 쪽, 또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는 또 이거 전력 소모를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빅테크들이 만들어 갈 건데 사실 연구자 개인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거대한 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 영입을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우리 엄청나게 큰 AI 데이터 센터들 뿐더러 네가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줄게. 요렇게 꽂혔다라는 거죠. 오픈 AI O1 때 정영원 박사님이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를 했죠. 이게 불과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인재를 빼가고 있는 거죠. 정영원 박사 같은 경우에는 추정 보상이 4년 동안 4,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엄청나죠.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애플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팀 리더였던 팀의 리더입니다. 로밍팡 2년 동안 2,800억 원이다. 더 비슷한 수준이죠.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속 영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동료들까지 연달아 영입하면서 팀을 통째로 가져온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야, 돈 때문에라도 갈 수밖에 없겠네라고 하지만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보장을 한다는 것이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리딩하는 애가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이죠. 이 연구소의 유일한 목표는 말 그대로 AGI를 만들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를 만들 건데 굉장히 소규모로 이런 비싼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소규모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참 돈이 많으면 좋아요. 이렇게 결단력 있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데 이쯤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스케일링 로우 쪽이죠. 자, 확실히 AI 모델은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컴퓨터 파워를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성능이 증가함을 보여왔습니다. 가로축이 지금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서 쭉 나왔는데 이게 어느 시점 되면서 진짜 사람이 알아들을 말만한 뭔가 이제 그 로지컬 시퀀스 데이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스케일링을 해야겠다. 스케일링하겠다. 그냥 키우겠다는 거죠. 컴퓨팅 자원을 엄청나게 때려 넣어야겠다. GPU를 활용을 많이 해서 만들어야지만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죠. 물론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의 스케일링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GPU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그리고 확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확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근데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GPU 수가 한정돼 있다면은 전체를 이렇게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검증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걸 쉽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훨씬 큰 모델에서는 작은 모델에서와는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 논문에서 지금 갖고 와서 잘 정리돼서 갖고 왔는데, 전체로 봤을 때를 보면은 지금 이미 10의 26승 오퍼레이션까지 올라왔죠. 정말 많이 올라온 지점인데, 예전에 2011년 그리고 이쯤에 막 쿠다 만들고 캐나다 연구소 만들면서 점점점 나왔던 것이 알렉스넷 해갖고 나온다 했다가 지금 이렇게 GPT-4 클로드, 지금 이제 저 위에 더 있죠. 제미나이 프로, 뭐 그록4 이런 거 다 위에 있는데, 엄청난 GPU로 결국은 이 AI 모델을 만들어낸다. 스케일링 롤을 단순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뭘 많이 늘리면은 모델이 굉장히 좋아진다,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첫 번째, 데이터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하면은 성능이 좋아. 그 두 번째, 모델의 크기, 파라미터가 커지면은 또 좋아지죠. 세 번째, 컴퓨팅 파워, 좋은 GPU를 쓰고 많이 엮어가지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고 하면은 또 잘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빅테크들이 GPU 확보에 사활을 걷는 거죠. 우리나라 사정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GPU가 애초에 많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뭐 GPU를 모아서 뭐 하고, 뭐 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만들어서 AI 과제를 지금 줘서 KAI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이 NPU에 대해서 AI 가속기를 잘 만드는 그런 뭐 퓨리회사 AI라는 다양한 AI 스타트업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고, 결국은 여기 학습도 학습인데 지금 AI 가속기 쪽은 주로 추론이잖아요.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그거 돌리는 대로 다 전기요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아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효율적인 하드웨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대신 아직 성능이 좀 더 발전해야 돼, 좀 더 발전해야 돼 하면은 계속 컴퓨팅은 계속 많이 들 텐데, 컴퓨팅만 늘면 뭐합니까? 이게 비싸면 사람들이 안 쓸 거거든. 결국은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빅테크는 왜 이러고 있냐? 우선 우위에 점하려고 한 거죠. 초지능에 해당하는 AGI에 해당하는 있던 걸, 이런 슈퍼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위해서 GPU를 빨리빨리 투자해서 거대하게 학습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솔트룩스 대표님과 제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GPU를 엮는 기술 자체도 쉽지 않아요. 수십 개 수준에서 뭐 많아봐야 수백 개일 텐데, 이제는 좀 약간 퍼졌지만도 일단 GPU도 그냥 안 들어오고,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GPU를 뭐 테스트해봤다, 검증해봤다, 설계해봤다 하더라도 그 GPU를 거대하게 엮어서 하는 것 쪽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는 훨씬 더 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래 가져와가지고 어쨌든 그 뭐 쿠다 하위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것까지 수정해가면서 압축해가면서 막 전송해갖고 어쨌든 데이터 밴드위스 조금 더 넓게 쓰는 것처럼 써가지고 해서 나온 게 딥시크고, 최근에 나온 뭐 키미 K2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할 수만 있다면 GPU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학습해서 AI 모델을 만드는 역할이 있고, 그 만든 거 난 다음에 그 만든 거를 AI 서비스에서 추론을 해서 하는 역할, 이걸 사실 두 개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MOE 같은 아키텍처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여러 가지 엑스퍼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가 막 1쪽의 파라미터, 제가 키미 K2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1쪽의 파라미터를 오픈소스로 푼 게 이제 중국의 키미 K2죠. 문샷 AI라고 하는 곳인데, 말은 이제 엑스퍼트라고 나와져 있다라고 해서 믹스처들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뭐 수학이고 국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이제 구분만 돼서 되는데, 실제로 얘가 추론을 할 때는 다 디램에 올려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GPU를 혹은 AI 가속기를 엮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활성화되는 게 그 일부만, 몇 개의 엑스퍼트만 활성화되도록 하니까 그만큼 전력 소모도 적고 좀 덜 부담스럽겠죠. 대신에 스케일링으로는 그대로 약간 따라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대안으로서 MOE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당도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냥 프리트레이닝 계속 학습만 해서 증가하다가 좀 이제 수렴이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를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 갖다가 이제는 시간을 들여갖고 띵킹,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추론 모델이라고 하죠,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스케일링 법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근데 특히 이런 리즈닝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O1이 출시한 다음에 원래 인퍼런스 컴퓨트 양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트레이닝이 많고 인퍼런스는 사실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힘들다라는 면이 있었는데, 아예 기울기가 껴버리고 사람 수도 많은데 기울기 자체도 추론할 때 굉장히 컴퓨팅을 많이 하니까, 이 띵킹 타임에 대해서 하드웨어, 결국 AI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엔지니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이 돈이 되는 AI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AI 모델을 아직도 경쟁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여기저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GPU를 여러 개, 수천 개, 수만 개, 지금 뭐 100만 개 엮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XAI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100만 개 엮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만 개를 엮을 만한 그런 인프라도 부족하고 전력망도 다시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도 지금 인프라에 전력망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새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인프라 산업 쪽에 그룹이 많잖아요. 그룹 계열사 중에서.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 힘을 합쳐갖고 하려고 이제 최태원 회장 이제 막 이렇게 가자 해갖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인프라 쪽은 약간 좀 뭐 팹 건설은 삼성물산 쪽이 있지만도 그런 쪽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력망 쪽이라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초거대 AI가 동작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엮여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NV링크 같은 경우가 서로 GPU끼리 엮어서 왔다 갔다 통신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모델을 여러 GPU에 걸쳐서 넣어 놓는다 하더라도 빠르게 처리하면서 왜냐면은 이게 단일 모델이잖아. 단일 모델인데 서로 GPU끼리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NV링크 같은 거를 기존의 PCI 익스프레스 같은 거를 버리고 NV링크라는 국자적인 걸 만들어서 빨리빨리 통신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근데 이런 게 점점 더 빡세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룹4를 최근에 난 XA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2기가와트 수준의 이 콜로서스라고 하는 거를 넉 달 만에 만들었죠. 여기로부터 학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10만 개의 GPU로 콜로서스 슈퍼컴퓨터를 운영 중이고 앞으로 이제 100만 개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기가 팩토리 오브 컴퓨터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만 개 진짜 많죠. 요게 2기가와트인데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서 뭐 하이페리온이라고 새로 만드는 그쪽은 지금 5기가와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만 개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GPU만 다 갖다 때려 넣으면 되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칩 위에 여기 뭐 이게 뚱뚱 두꺼운 선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전선이 아니고 냉각 액체가 돌아다니는 냉각이 돌아다니는 액체 냉각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콜드 플레이트라고 이 칩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D2C라고 하죠. 혹은 다이렉트 쿨링 이렇게 다이렉트 투 칩으로 이제 쿨링을 하는 얘기인데 열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액체를 돌리면서 쿨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NV링크로서 고대역폭의 인터커넥트 그런 것들을 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GPU 위에서는 HBM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밴드위스를 빵빵빵 보내고 있고 NV링크라든가 인피니밴드 같은 것들이 네트워크 스위칭을 통해 가지고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끼리 혹은 렉을 서로 다른 것들끼리도 빠르게 스위칭해 주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데스 같은 거를 원래 잘 설계했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자체칩 설계, 빅테크들이 자체칩 설계한다고 맡기면 그런 것도 잘 만들어주는 거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뭐 60만 개든 100만 개든 만들면은 냉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넥스트 그런 60만 개, 100만 개 거는 이런 다이렉트 투 칩 방식의 냉각 방식이 아니라 이머전 쿨링이라고 하죠. 칩을 아예 퐁당 약간 액체 오일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 오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끓겠죠. 끓는 것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빨리빨리 열을 빼내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활동이 메타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GPU 많죠. 다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기업의 문화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메타가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좀 스타트업처럼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연구자한테 굉장히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문화가 좀 있죠. 구글도 비슷한 게 있지만 아무래도 구글이 이제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서 뭐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따라서 아마 자원을 배분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건 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의 관계라든가 뭐 클라우드 사업 때문에 이게 한정적으로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메타는 아직 뭐 클라우드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뭐 API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이런 AI 엔지니어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뭔가 또 빵빵빵 아이디어를 잘 터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 보면은 마크 저커버그가 사실 똑똑하긴 해요. 결국 오픈 생태계가 이거를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 놀이터를 마련해 준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에 오면은 진짜 자유롭게 그냥 가장 빠르게 최고의 장비를 쓸 수 있다. 그런 경험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추억이 된 파란, 엠파스, 프리첼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랑 비슷하거나 저 행님들이시겠죠. 자 95년도에 다음이 나왔고 여기 지금 카카오로 합병이 됐죠. 그다음에 뭐 무료 웹메일 뭐 다음 커뮤니케이션 나오고 야오코리아가 또 나왔고 싸이월드, 엠파스, 드림이즈, 프리첼이 유료화가 되면서 망하게 되고 싸이월드가 SK컴즈에 합병이 되고 한미르 하이텔 메가팩스가 통합돼서 파란닷컴이 생겼다가 나중에 엠파스 파산 뭐 프리첼 파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야오코리아가 2012년 종료. 자 이런 애들이 진짜 열심히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모바일 시대로
시대로 접어들면서 IT 때 이렇게 검색 시장 중심으로 했던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AI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오픈 AI의 에이전트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구독자가 많은 오픈 AI가 뭔가 좀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요즘 요건 평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포탈 역할로 하는 AI 수문장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메타도 그렇게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